청와대는 북측의 특사를 제안했으나 김여정은 이에 특사 노름은 안 통한다고 거절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공개적으로 남한25의 특사 파견을 간청했으나 김여정이 철저히 불허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행동에 한 일본 전문가가 새로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오크노키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북미 회담이 파탄 상태에 있는 것이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의 가장 큰 배경이라고 지목하며 가장 중요한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상황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 후 작년 말까지 기다린다고 했으나 이후 반년이 지났습니다. 이에 북한은 미국 대통령 선거전이 한창일 때 뭔가를 기대했는데 현재 트럼프의 당선이 의심스러워지면서 그런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만약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이 당선되면 제2단계로 트럼프 정권과 합의도 없었던 것으로 파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코노기 교수는 앞으로 북한의 도발이 점차 강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도발을 가장 걱정하는 것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북한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자 도쿄 신주쿠구 방위성에 탄도미사일 요격체계인 패트리어트 4대를 배치했습니다. 북한의 다음 도발이 미사일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면서 수많은 미사일 도발을 해왔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만 18번의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이 중에 지난 2017년 8월 북한이 발사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넘어 북태평양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2700여 킬로미터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12 또는 화성10 무수단 미사일로 추정됐습니다. 이 미사일은 최초 1988년 대포동 1호에 이어 일본 상공을 통과해 발사된 6번째 미사일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전국 순간 경보 시스템과 긴급 정보 네트워크 시스템이 홋카이도 등 12개 지역에 발령되며 삽시간의 공포 분위기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항의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 국민들에게 북한의 미사일을 완전하게 파악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만전의 태세를 취했다고 했지만 북한의 미사일에 일본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일본이 자신들의 영토 상공으로 날아가는 북한의 미사일을 쏘지 못했는지에 대한 비판과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최고 고도 500km의 대기권 밖에서 요격하게 되어 있는 일본 해상자에 대해 이지스-3 탑재 요격 미사일은 애초부터 사거리가 짧아 화성 12호를 잡을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육상 배치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적의 미사일이 떨어지는 최종 단계에 고도 10에서 20km까지 다가왔을 때 격추를 시도하는 방식이어서 역시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도쿄에 배치된 미사일도 육상 배치 패트리어트로 이것도 북한이 화성 12호와 같은 미사일을 상공에 쏘게 된다면 또다시 눈뜨고 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우주항공 및 국방 전문가인 랜스 게틀링은 독일 공영 도이체벨레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할 때 매우 고도가 높고 극도로 빨랐으며 요격을 위한 준비 시간 등이 필요해 설령 요격 명령이 내려졌어도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2017년 이 같은 일을 겪고서 북한의 미사일이 날라와도 높은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이지스 어쇼어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려 2조 7천억 원을 들여 2023년까지 미국 로키드 마틴의 이지스 어쇼어 2기를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전적으로 아베 총리 주도로 결정되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3이 갖춘 미사일 방어체계 육상형인 이지스 어쇼어는 고성능 레이더와 요격미사일 SM-3 등으로 구성되며 대기권 밖을 날아가는 탄도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일본이 이지스 어쇼어를 갖게 된다면 북한의 위협에 대한 최고의 대응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6일 일본을 발칵 뒤집어 놓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방위상 고노다로가 사실상 이지스 어쇼어 배치 계획을 중단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고노다로는 집권당에 상의하지 않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발표해버렸습니다. 처음부터 이지스 어쇼어는 5조가 넘는 배치 비용과 10년 이상 수조 원이 들어가는 시설 수리비에 대해서 너무 비싸다는 말이 나왔는데 고노다로가 내세운 계획 중단의 이유는 기술적인 한계에 따른 비용과 시간 문제였습니다. 배치된 곳의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면 하드웨어를 개량해야 하는데 여기에 10년 이상의 기간과 2조 이상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분석 결과가 나오자 고노다로는 합리적이지 않은 투자라면서 미련 없이 포기하자고 했습니다. 지금 이 같은 결정은 최근 아베의 지지율이 폭락하자 아베의 뒤를 이을 차기 총리 후보로 지목되는 고노다로가 아베의 뒤통수를 제대로 쳤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아베 정권이 레임덕 상태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례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한 아베의 지역구인 야마쿠치현을 이지스 어쇼어 배치 예정지역으로 선정되며 아베 유신이 땅에 떨어졌다는 주장도 자민당 내부에서 제기됐습니다.
이미 1360억 원이나 투입된 대형 사업을 과감하게 중단시킨 고노다로는 차기 총리 레이스에서 존재감을 드러나기 위한 행동으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의 수출 규제를 할 때 아베가 앞장서 한국에 무례하게 굴었던 고노다로는 이제는 그 기행적인 모습을 아베에게 그대로 써먹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일본은 유일하게 일본 상공을 위협하는 북한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감행된다면 일본 내에서는 다시 큰 혼란과 정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남북 연락소를 폭파하는 등 연일 한국에 대해서 강공에 나서자 아베는 남북관계가 더 긴장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한국 및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정보를 분석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은 최근 수출 규제와 역사 문제로 인해 한국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으나 늘 북한 문제에서만큼은 한국과 손을 잡고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일본에서는 한국의 도움 없이는 북한을 상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고노다로 방위상은 지난 5월 수출 규제와 별개로 지소미아가 잘 기능하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생각한다면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 일본이 수출 규제를 안 풀고 한국과 대치 국면이 지속된다면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를 종료하고 북한의 위협에서 일본의 손을 놓을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20년 방위백서 초안에 북한에 대해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해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일본 방위성은 방위백서 초안에 북한이 지난해 5월 이후 발사했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비행 고도가 통상보다 낮아 일본의 방위망 돌파를 노리고 있다며 요격태세의 새로운 과제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방위상은 감염병 확산에 따라 각국이 군대를 동원해 감염병 대응에 노력하면서 훈련 중지 등 군사활동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며 중국이 이를 틈타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이처럼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미국, 한국과의 방위태세인 지소미아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일본 연구팀은 전세계 핵탄두가 13,410개인데 그 중에 북한은 35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핵탄두 수는 지난해 20에서 30개에서 올해 35개로 늘어났다고 본 것입니다. 미국의 국제정치학 권위자 제프리 루이스는 만약 북한의 도발에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지 예측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쓴 2020년 북미 핵전쟁에서 2020년 3월 북한이 한미일에 핵공격을 감행한다면 48시간여 만에 약 300만 명을 숨지게 하는 대참사가 벌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현재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는 60개 정도라고도 보았습니다. 국내한 전문가는 이번에 북한이 도발한 이유 중 하나는 앞으로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추가로 핵탄두를 생산하고 정교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북한이 다시 서울 불바다를 꺼내들고 나오는 것이 위협적일 수밖에 없어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과거에도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위협을 여러 차례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미 예비역 토마스 맥리언이 공군 중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북한 김정은이 한국 서울에 포격을 퍼붓는다면 미국은 북한의 모든 도시를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맥리언이 장군은 김정은이 서울을 한 번이라도 공격을 한다면 그걸로 끝이라며 미 공군의 핵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맥리언이 장군은 미 공군에는 공중 정보 가운데 크롬돔이라는 게 있는데 핵무기를 차례대로 목표를 향해 발사하는 등의 절차를 담고 있다면서 김정은이 만약 한국을 공격한다면 그에게 남은 인생은 15분 남짓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맥리언이 장군은 김정은이 만약 서울을 공격한다면 미국은 즉각 크롬돔 작전에 따라 15분 이내에 북한의 핵폭격을 포함한 타격을 가하게 된다면서 명령이 떨어지면 미국의 순항미사일 2000기가 북한을 향해 날아가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맥리언이 장군은 북한도 이 같은 사실을 알기 때문에 북한은 함부로 서울을 공격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지금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승인을 받지 못하더라도 한국이 대북 지원 사업을 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감염병 사태에서도 북한은 한국의 지원을 받지 못했고 그토록 원하는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등도 재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북한은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어 2023년이면 보유한 외화가 바닥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 2,500만 명을 가진 북한은 지난해 수출액이 2,600억 정도로 2년 전과 비교해 2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의 대화도 재개되지 못하고 있고 점점 고립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때리기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은 북한 관영 매체들은 관련 언급 없이 서리빨치는 보복행동은 계속될 것이라며 우리를 압박했습니다. 이런 북한의 도발 위협에 우리 군은 북한이 실제 군사행동 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현재 최전방 북한군 부대는 철모를 쓰고 개인화기에 총검을 착검한 상태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 군은 피스아이 등 정찰기와 탄도 조기 경보 레이더, 이지스 구축함 등을, 미국은 해군 정찰기와 주한미군 가드레일, 크레이지호크 정찰기를 각각 동원해 대북 감시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합참은 예상되는 북한군 도발 유형을 상정해 대응책을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이 일본에 준 마지막 기회가 앞으로 4일 뒤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 12일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5월 31일까지 수출 규제를 원상 복구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고 수출 규제를 시행하기 시작했을 때 3가지 이유를 댔죠. 첫 번째, 한국은 수출 통제 인력이 부족하다. 두 번째,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홀 관련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지난 3년간 한국과 일본의 정책 대화가 열리지 않아 상호 신뢰가 훼손됐다는 것입니다. 이에 한국은 일본 측이 요구한 것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수출 통제 인력을 늘리는 동시에 무역투자실 내의 국장급 기구인 무역안보정책관까지 신설하며 무역안보 업무를 대폭 강화시켰습니다. 이호연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일본이 수출 규제를 제기했던 3가지 사유가 모두 해소됐다. 일본 정부가 원상복구시켜야 할 필요 충분 조건이 모두 완성됐다. 일본이 이제는 망설일 이유가 없다 라며 일본을 재촉했고, 이와 관련해서 5월 31일까지 앞으로 4일 내로 일본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놓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한국의 압박에도 일본이 또 한 번 한국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찰이 수출 규제 대상인 제품을 한국에 수출한 일본 기업 오카와라 카코키의 오카와라 마사야키 사장을 포함해 3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9천만원 상당의 스프레이 드라이어 한 세트를 한국 대기업에 수출했다는 것이 체포한 이유였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스프레이 드라이어는 생물 무기 제조에 악용될 수 있다 라며 한국 기업이 이 장비를 일본에서 수입한 뒤 리튬이온 전지를 만드는 데 사용했을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일본의 팽팽한 기싸움이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경주시장이 국민의 공감을 전혀 얻지 못한 채 독단적으로 일본에 방호복 세트 2,400개를 보냈다가 필요 없다, 착불로 반품해라, 한국으로 돌려보내라 등의 일본 네티즌들의 대답만 듣게 된 힘이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죠. 여기에 최근 NHK의 보도에 따르면 게브리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HO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 자리에서 코로나19가 정점이었을 때 일본에서 하루에 700명의 환자가 나오기도 했지만 지금은 40명 정도다, 일본은 성공했다 라고 전하며 일본을 치켜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경기도가 이러한 분위기를 한 번에 뒤엎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경기연구원들이 추진한 연구 용역 결과를 공유하며 경기도형 소재부품 장비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한 것인데요. 일본으로부터 수입 비중이 높았던 품목들의 국산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R&D와 연구개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밝혔습니다. 경기도에는 삼성에 10조 원을 투입해 짓게 될 시스템 반도체 공장을 비롯해서 수많은 반도체 관련 공장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의 발표가 일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적일 수밖에 없겠죠.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이미 반도체 관련 소재와 부품 전수조사를 마쳤다, 일본 수입 의존도를 파악했고 이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라고 전했는데요. SK하이닉스가 계열사인 SK실트론, SK머티리얼즈, SKC 등으로부터 반도체 재료를 직접 공급받아서 반도체를 만들고 있듯이 삼성도 이제는 일본에서 반도체 재료를 수입하는 대신 재료까지 직접 만들어버리는 수직 계열화를 강행할 계획입니다. 이미 삼성 SDI가 반도체 소재 사업을 초스피드로 진행했고 바로 어제 반도체 복합재료 신제품 개발을 완료했다는 깜짝 발표를 했죠. 그동안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의존도가 높았던 스텔라 케미파, 스미토모 화학, JSR 등 수많은 일본 반도체 소재 관련 중견 기업들의 매출 폭락은 물론이고 앞으로 더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게다가 최근 삼성전자가 업계 1위였던 소니보다 빠르게 세계 최초로 1억 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를 개발에 성공해 양산까지 시작한 데 이어서 올해 안으로 1억 5천만 화소의 이미지 센서를 출시할 예정이고 2억 5천만 화소 제품 개발까지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삼성이 최근 DSLR 수준의 초고속 자동 초점 기능을 지원하는 이미지 센서 아이소셀 GN1까지 출시하자
일본의 캐논과 니콘이 장악한 DSLR 카메라가 무겁고 부피만 큰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전문 조사기관 IC인사이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이미지 센서 시장은 일본의 소니가 49%로 세계 1위이고 2년 뒤 시장 규모가 31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소니의 제품을 사용하던 중국 기업들이 한국과 손을 잡기 시작했는데요. 이미 중국의 샤오미가 삼성에 1억 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삼성전자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월 사이 샤오미가 화웨이를 제치고 세계 스마트폰 3위로 등극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1억 800만 화소를 개발한 삼성의 이미지 센서를 도입한 덕분에 카메라 성능이 대폭 개선된 것이 샤오미를 3위로 끌어올리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죠. 그동안 소니가 가전제품과 스마트폰 사업에서 삼성과 LG에 밀려 도망치듯 카메라와 이미지 센서에 투자를 집중했는데 이제는 이마저도 위협받고 있죠. 최근 소니가 소니그룹으로 회사명을 바꿔버리고 금융자회사인 소니파이낸셜에 4조 5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이제는 금융사업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한국이 손을 대면 일본이 다른 곳으로 떠나는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도망만 치는 일본 기업들이 앞으로 더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